일단은 중국 총리 들어왔을 때 와서 쉐쉐하고 마중하고 그리고 기시다 총리하고 회담할 때 대통령 안 들어가고 이해진 의장 들여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단판 지으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홍준표 대구시장의 상남자 발언에 이어서 엑스맨 시즌 2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정도면 거의 대통령을 쉴드 치시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완전 궁지로 몰아넣으시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경로가 수사 외압이 들어왔고 이것은 국정농단이고 따라서 탄핵 사유다라고 하는 탄핵의 기조가 깔려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거죠. 아니 뭐가 안 나오면 탄핵이 안 되겠죠. 근데 뭐가 나오면 탄핵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의도자 그게 무서워서 안 받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정말 감성 떨어진다. 요즘에 사람들은 백종원이 나와서 그렇죠.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왔었을 때 국민들이 뭐에 더 공감을 하겠어요. 아니 이승만 위원장 대통령실에 있었으면 이거 말렸을 겁니까? 말리셨어야 고합니까? 되는데. 저는 이거 밀키트 사업 누가 할 것 같아요.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27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올해도 벌써 반이 또 다 지나버렸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아 진짜 야속해요. 진짜요. 네. 자, 시작하기 전에 여기 오신 게스트분들 우리 패널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주고 받으시는데 거의 뭐 우리나라 정치는 이분들이 다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하시는 분들 같은 느낌이. 야, 니네당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조언들도 주시고 참 보기 좋습니다. 마이크 나갔던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자, 그런 자신감으로 가는 겁니다. 아 그럼요. 내가 이 나라 움직인다. 아 그럼요. 언젠가 그럴 날도 오겠죠. 자, 그러면 이 나라를 움직이는 실세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중랑을 조직위원장이시죠? 이승환 위원장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주한 변호사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간헐적 단식 하신다고요? 아 예. 지금 23시간째인데 네. 뭐 괜찮습니다. 23시간 단식해도 괜찮습니까? 네, 어제 12시 딱 마지막으로 먹고 지금 오늘 딱 방송 끝날 때까지 24시간 딱 지금 채우려고. 몇 분 남았어요?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죠. 1시간이요? 그럼 딱 이거 방송 끝날 때 읍천리 원샷 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아, 좋네요. 좋다. 안 됩니다. 좋습니다. 24시간은 그렇게 헛되이 칼로리 제일 높은 거 이거 양보해드릴게요. 읍천리는 살 안 쪄요. 읍천리는 살 안 찝니다. 음솔리는 살안 찌죠. 살 안 찌죠. 변호사님이 살찔 뿐이죠. 자, 그리고 뉴스 함께 해주실 우리 최윤경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도 뭐 이런저런 뉴스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특히 그 한국과 어느 나라를 먼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일본, 중국, 조심하십시오. 중일본, 네, 요 나라들. 한일입니까? 한일 말을 얼버무리시는데요. 아니 괜찮습니다. 조선일보도 한중일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뭔 뭐 어때? 아니 한일중이 근데 네. 문제는 일본에서는 일중한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중일한이라고 하고 우리 계속 꼴찌예요. 우리 계속 그러면. 꼴찌인데 왜 우리만 왜 일본을 올려주고 그러는지 잘 이해가 그러니까 안 돼요. 간 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먼저 중간에 두면서 간을 보는 거지. 아 우리나라가 네. 외교의 중심이다. 그럼요. 한중일에 그럼 우리 별론 것 한중 같은데. 일중 한중 일중 한중 그러면서 아니 어떤 그래서 기사 전- 보면 한중 아니 네. 한일중은 도대체 어디 중학교인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래서 그냥 이 한중 간헐적 단식의 부작용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한 거는 한국 등 동아시아 3국 이렇게 네, 이제 하기로 동아시아 했거든요. 삼국. 와. 너무 자존심 상한다. 역시 뭐 정프로. 우리나라가 서태지와 아이들 같이 양쪽에서는 다 네. 제일 꼴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존심 그러니까요. 상해. 네. 왜 우리는 거기 가서 그렇게 취급받으면서 우리는 네. 계속 일본한테 저렇게 해주고 회담도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그러니까요.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러네. 진짜 회담이 우리나라에서 하네. 그리고 이게 한중일 협력 3국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현역 사무소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튼 만납니다. 네, 만났어요. 만났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얘기들 좀 오고 왔습니까? 그건 아직 모릅니다. 네. 곧 발표가 나기 때문인데요. 네.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그리고 중국의 리창 총리가 모여서 정상 회의를 가집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공식 발표문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새 정상이 함께 만나는 게 4년 5개월 만에 일이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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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지금 뭐 저 댓글이 좀 올라오고 네네네. 있는데 개최국 차기 개최국 순으로 명칭을 사용한다. 이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물론 이제 요 회담은 뭐 그런지는 모르겠고 우리가 평소에 이제 언론들에서 할 때도 네. 언론사별로 좀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어떤 언론사는 한일중 쓰고 네. 어떤 언론사는 한중일 쓰기도 네. 하고 뭐 그런 차이가 좀 정권에 있긴. 따라서 또 다릅니다. 지난 정권에서 대부분 한중일을 이제 얘기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한일중을 또 얘기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맞춰 쓰는 아니 근데 경우도 이 있고. 정부 들어서만 한일중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 전에 예전에 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기사나 뉴스를 보더라도 한중일 아 그런가요? 이런 식으로 나왔. 그럼 사상 검증 한번 갑니까? 아니 그건 남북미 북미 정상회담입니까? 미국 정상회담입니까? 아 그건 북미 정상회담. 아. 아 그럼 우리 순서를 좀 정하죠. 위원장님 그러면. 북미 미국이죠. 정상 거 봐. 미국이죠. 자 미국, 미국이죠.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순서 좀 정해주시고 넘어가죠. 안 돼. 이게 예전에 네. 그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랬던 경우가 있었어요. 아, 그냥 네. 어떤 의원이 그냥 네. 서면 질의로 간단하게 네. 우리 외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물었어요. 한 줄로 물었어. 물었는데 장관 후보자가 뭐 간단한 질문이라고 대답을 한 거야. 이렇게 네. 서면으로 대답을 한 거야. 네. 그걸로 떨어질 뻔했어요. 아, 진짜? 어떻게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외교 우선순위를 이렇게 둘 수 있냐? 그거는 다 예.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아, 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어쨌든 이제 쓸 때 순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미일 북중러 자 순서 한번 가보시죠. 미일 북중러 그 정도 가면 되겠네요. 그 정도 가면 되겠고요. 아. 예, 우리 설 변호사님 저는 미중일 북러. 미중일 아. 북러. 지금 뭐 이상해. 자 우리 박성민 지금 이거 잠깐 왜 하고 있는지 제가 잠시 이 아, 외교의 중요성. 네? 아, 네. 네, 그렇죠. 미중일 북러가 우리 설 변호사님. 저도 미중일 북러 가겠습니다. 미중일 북러? 아니 그러니까 돈 되는 순이에요. 대한민국의 돈 되는 순.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아 러시아가 북한보다 뒤에요? 러시아랑 그렇게 교역량이 많지는 아, 않을 것 그래요? 같아요. 근데 북한은 그래도 아직 극지 않은 로또일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면 미국 우리나라 일본 북한이 만약에 뭐 이렇게 회담하면 한일북 이렇게 가는 거죠? 한일 북 거기는 어디 북이신가요? 네, 그 빨리 정도로 다시 넘어가시죠. 네 예, 가고 예. 있는데요. 그래서 라인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안 나왔어요? 이제 한일, 한중 이제 양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네. 역시 일본 기시다 총리와 만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가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근데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는 라인 발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근데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기시다 총리가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아주 맹비난을 했습니다. 네. 이 마치 윤 대통령이 이 셔틀 외교를 넘어선 빵 셔틀 외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뭐냐면 셔틀 외고. 네,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는 건 사실상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거 아니냐, 일본의 거짓말을 용인한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항의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고 그냥 한일 관계랑 별개 사안이다, 잘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관전평이나 내리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의 발언을? 네. 라인 사태는 어쨌든 우리 국민적인 관심이기도 하고요. 혹시 근데 변호사께서는? 네. 이건 저는 조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너무 나이브한 이건 좀 발상 아니신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게 한 기업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한 국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국가의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일본에 어떻게 기업 진출을 하죠? 만약에 일본 어떤 스타트업이 가서 일본 국민 9천만이 쓰는 어떠한 뭐 생활에 굉장히 필수적인 어떠한 것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문제,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야 너희 지분이 이상해? 아니면 너희 기업 내놓고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어떻게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서 기업을 하죠? 그걸 또 지원해주는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뭐 아 그래 너희 입장 이해할게 그냥 이렇게 그냥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요? 요 정도면 이제 정상회담에서 얼마든지 이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력하게 보신다. 얘기를 해야죠. 강력하게 절대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총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건 일본 기시다 총리의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서 근데 이게 사실상 압박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걸 그렇게 막 심각하게 보지 않다가 최근에 뭐 일본에 사시는 한국인 유튜브를 보니까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일본 입장에 내국 국내 네네네네. 입장에서 일본 국내 입장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던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다. 네. 이게 실제적으로 만약에 라인에 대해서 네이버가 지분을 다 이전하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글쎄요 이건 그러면 대한민국 내에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도 똑같은 보복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런 것까지 해야 된다. 네, 네. 혹시 뭐 박
박성민 최고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뭐 비슷한 생각이고, 그러니까 대통령 발언의 문제는 뭐 나이브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남의 나라 일처럼 얘기한다라는 인상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솔직히 외교적으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도 좀 하시고 항의를 좀 제대로 해서 일본 정부의 이런 부당한 행정지도에 대해서 좀 맞서주길 바랬을 거예요. 근데 막상 딱 그 정상끼리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남의 나라처럼 이렇게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시니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기댈 데가 없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사태가 터졌을 때도 언론에서 먼저 비판하고 야당이 먼저 비판한 뒤에야 뭐 정부의 좀 약간 강한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 초동 대처가 좀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얘기하실 게 아니고 좀 강하게 당당하게 항의를 했어야 얘기를 된다. 하셨어야 됐죠. 특히 우리 국민과 네이버 뜻에 반하는 지분 매각은 없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저는 받아냈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답을 못 받아온 네.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매각은 지분 매각은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네. 혹시 뭐 추가하실 아니 말씀 뭐 있습니까? 네이버 의사 물어봤어요? 네이버는 원할 수도 있다. 네이버는 정말 나 이거는 우리 국기과 우리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난 정말 팔기 싫어. 뭐 네이버가 지금 그러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번이 지금은- 기회다. 네, 아니 저는 이거는 네. 그 경제 입장에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뭐 이렇게 미래까지 상답할 거냐 백기투항이다 이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이 하나의 사안 가지고 이게 까들어가는 거는 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다. 그래도 우리 이제 네. 파트너니까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일단은 중국 총리 들어왔을 때 와서 쉐쉐하고 마중하고 그리고 기시다 총리하고 아, 아리가또 하고 기시다 하는 총리하고 건가요? 이렇게 회담할 때 대통령 안 들어가고 이해진 의장 들여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단판 지으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회담은 네. 4년 반 만에 치러진 회담이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가장 큽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뭐 그동안의 뭐 영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여기는 근데 저는 이번 회담은 잘 준비된 회담 같아요. 뭐가 4년 반이죠? 4년 다 반만 같이 모인. 4년 반 만에 새 정상이 네. 함께 네네. 하는 다- 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중일 정상회담이 2008년도에 시작되고 그동안 뭐 그 우리 설주한 변호사님처럼 간헐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네. 지금 가장 긴 시간 만에 다시 재개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은 굉장히 의제 준비나 이런 게 잘 됐다 네네네. 느낀 게 원래 이렇게 큰 규모의 회담을 하면은 야 우리 여기 북핵 합의 넣어야 된다, 네. 뭐 넣어야 된다 하고 막 그런 뭐 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번은 그런 썰들이 없고 네. 그 정도 뭐 북핵 문제 인식 공개 이런 정도까지는 나갈 것 같지 않고 6가지 분야의 경제 협력 부분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다음 거기에 대한 합의문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 협력 추가 그 회담이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로드맵이 그려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는 네. 뭐 이 정도로 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것 같은 경우는 이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2019년 이후로 논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 발짝 더 나가면 어떨 것인가. 아. 네. 그리고 이제 북핵 위협에 대한 중국의 입장 정도가 나오면 어떨 것인가라고 네.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막 이렇게 폄훼하고 하기보다는 다음 스텝을 위해서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제가 말씀 다 네네네. 끝나셨죠. 그러니까 저는 잘 준비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잘 준비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에 비해서는 홍보가 너무 안 됐다. 맞아요. 솔직히 하는지도 잘 몰랐고 아, 지금도 모르는 분이 아, 많습니다. 뭐 네, 많아요. 네. 뉴스의 지분을 너무 안 차지하고 계시다. 한중일 정상회의. 네, 솔직히 잘 모르시는 분들 국민들 되게 많으실걸요. 네. 그러니까 오나? 그러니까 아. 시진핑 주석도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네. 원래 안 와요 시진핑 주석.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렇긴 한데 저는 근데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태도가 진정성이 느껴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대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보적인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네. 특히 대만 같은 경우 라이칭더 총통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라이칭더 총통은 독립주의자예요. 반중 독립주의자인데 지금 중국에서 대만 포위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그 상호 이해하고 평화가 공존해야 된다. 어찌 보면 자신이 뽑혔던 이유와 반대되는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또 그런데 지금 미국의 지금 미 하원 외교위원장 일행이 지금 대만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중일 관계에 있어서
안보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어. 경제 문제보다. 근데 한국은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뭐야 중국은 우리는 너희와 그냥 뭐 돈이나 벌고 뭐 교역이나 하려고 해. 이거에 대해서 과연 진정성으로 느끼겠느냐. 태무는 막아야 해. 뭐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미국에 가셔가지고 항상 얘기했던 게 이 그 대만 중국 양안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뜬금없이.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윤 대통령 너 입장이 뭐야 도대체? 그래서 대만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중국 입장에 있겠다는 거야? 아니면 너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거야?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입장 없이 그냥 경제 협력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이 네. 과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회담, 3자 회담이 어느 정도의 중점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어떤 비중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렇게 대통령이 양안관계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또 그거는 부인했어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라고 이번에 예,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기름 부을 때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건 뭐 확인되지 않았기 예, 때문에 예, 네. 진짜 거기다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는 사실 조금 괜히 리스키한 거죠. 리스키하죠. 네. 다시는 보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하나만 더 짚어보면 네. 그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일본에서 돈을 받아오라, 배상을 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면서 이제 한일 관계가 조금 삐그덕거렸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전경련, 지금은 이제 한국경제연합회죠. 네. 거기서도 돈을 출자하고 일본의 게이단랜드 돈을 출자해서 제3자 변제 형태로 이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걸 이제 피해자들도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네. 이제는 너무 이제 연세가 많이 있으셨으니까 받겠다는 또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 재단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돼 왔는데 이번에도 이 안보실에서 이 이슈를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조금 얘기가 또 있었죠. 그 원래는 이제 뭐 가해 기업이 피해자분들께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게 배상을 줘야 되는 하는데. 게 맞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맞죠. 서로 잘 안 되고 행정력이 어쨌든 전달이 안 될 테니까 네. 그럼 이제 두 나라가 좀 사이좋게 그러면 기업들 돈 모아서 네. 먼저 드리자. 정부가 원래 이제 그 얘기를 했다가 네. 이제 유족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가지고 중단된 상태였는데 이 얘기를 또 다시 꺼내서 조금 문제가 네네. 설화가 있었다. 이거 이승원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꺼내도 문제고 안 꺼내도 문제입니다. 꺼내면은 너희가 이렇게 뭐 태부한 방향하는 거 아니냐 하면 안 꺼내면은 그럼 정말 준비도 없던 거냐라고 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 얘기 자체를 예. 꺼내는 게 네네. 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일단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아요. 일단은 유족들이 최대한 동의하실 수 있는 방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조를 가지고 A 아니든 B 아니든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는 만들어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또 니네가 이 일본을 굴복한 거냐 아니면 준비도 없던 거냐 이 양쪽 이 갈무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피해자분들의 네. 의사가 제일 우선돼야 된다는 건 뭐 당연히 동의하시는 것 그럼요.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연세가 정말 다 많으시고 네. 그 이분들이 의사소통 하실 수 있고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조금 더 진짜 찾아가서 만나 뵙고 기록으로 남겨놓고 얘기하고 이런 노력을 보여주는 게 먼저 되는 게 좋죠. 네. 근데 저는 이거를 그 한일미래기금에 이번에 뭐 일본이 2억엔 규모를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1억엔 규모가 목표액이었다고 하는데 이걸 늘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마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는 건 전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단 짚어주신 대로 이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그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의 피고 기업들이 전혀 이번에도 참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사실은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1억엔에서 2억엔으로 늘린 게 어쨌든 지금 뭐 라인 사태 이런 여론을 고려해서 늘린 게 아니냐라는 그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뭐 어쨌든 이 사안이 좀 불편해지고 커지다 보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한국을 좀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저는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맞춰서 지금 뭐 한국이 장단 맞춰주고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한중일 정상회의 앞서서 이 한일 간의 양자 회담을 했을 때 네. 분명하게 이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 방지책을 약속 받았어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했어야 될 역할이고, 네. 지금 이 한일 미래기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피고 기업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진전된 뭔가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어쨌든 우리나라 일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아직까지도 소극적이고 일본도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너무 이 2억엔 이 성과를 막 이렇게
부풀리고 포장하고 홍보하는 게 우리나라 정부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부풀리는 건 뭐 둘째치고 이 방향은 혹시 맞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업들이 서로 돈을 모아서 피해자분께 일단 뭐 굉장히 고령인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께 먼저 좀 지급을 하자. 이거는 괜찮나요? 근데 그 기업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게 네. 이렇게 이 방식으로 이제 변제를 하겠다, 뭐 보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어쨌든 이 피해자분들에 대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이고 뭐 그러지 않냐라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피고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 채로 그냥 돈을 모아서 돈을 드리는 것이 무슨 네. 의미가 있냐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계속 동의합니다. 시간만 흘러가면 사실 그 피해자분들의 실질적인 도움에는 아니 근데 저는 네. 그런 생각이에요. 그 네. 실질적인 도움을 일단 저희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 시간 안에서 뭐라도 드려야 된다 이런 시각도 제가 봤을 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저는 피고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끌어내는 게 맞지? 그럼 아마 누구도 다 맞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들이 이제 안 근데 하는 그 경우에. 안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얼마나 고군분투했냐라는 의문도 있어요. 네네. 그 알겠습니다. 과정에서 태도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 정도 한일 중 한중일 정상회의 이야기는 요 정도 마무리해도 네, 괜찮을까요? 네. 다음 그럼 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네, 엄청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약속을 지키는 행보를 아, 보였는데요. 어떤 거죠? 네. 김치찌개. 출입 기자들을 불러서 김치찌개 만찬 간담회를 열고요. 아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치찌개. 네, 대통령의 그래도 중요한 말 하나는 제가 전달을 해드립니다. 네. 띄워주시고 일단 레시피는 띄워주시고. 레시피가 있어요. 네, 그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했냐? 외교의 과정을 모두 말해줄 수 없지만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왔고 또 들이고 있다. 외교, 안보, 공급망 이슈 등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상당히 중요하고 기자들과 국내 정치 못지않게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싶은데 기자님들의 관심이 국내 정치 현안에만 쏠린 것 같아서 아쉬울 때가 있다. 이 말씀을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외교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 네, 많이 하고 많은 이런 것도 성과를 좀 내고 고생하고 관심 좀 있는데. 가져주고 네. 보도해주면 좋은데 어떻게 기자들은 맨날 그 나랑 국내 정치 한동훈이랑 싸우느냐만 관심 있고 이제 이런 서운함을 아. 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치찌개를 특히 선택한 이유는 뭐 역시 2년 뭐 전에 약속한 김치찌개. 본인 워낙 또 잘하는 요리기도 계란말이. 하고. 실제로 이게- 계란말이는 정말 네. 잘하시더라고요. 선거 때 그 집사부의 제거기 맞아요. 네, 예. 나와서 네.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네, 그 그런 얘기 나와서 얘기들이 이제 인수위 있어서. 천막에서 얘기하다가 네. 한번 들어가면 할게요. 네. 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저 레시피를 대통령실에서 공개했는데 밑줄 친 것 때문에 저 약간 좀 아니, 근데 짜증나는데. 아니 이게 아니, 진짜 뭐 김치찌개에 대통령실이 미친 공개한 거 맞아요? 기자도 아니고, 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럴 대통령-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되게 왜냐면 이거 대통령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숙성된 김치, 돼지고기는 얇게. 근데 육수에 많은 게 들어갑니다. 왜냐면 국간장, 다진 마늘, 그다음에 후추, 멸치 육수를 다 쓰는 김치찌개는 진짜 보기 힘든데 진심이 있다. 네. 아 진짜. 근데 우리 설 네. 변호사님이 지금 23시간 15분째 단식 중이라 아. 그런지 굉장히 유심히 진지하게 보고 아, 계시죠. 입맛을 보고 다시고 되게. 계시네. 아니 네. 상상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하면 진짜. 맛있어지나? 아니, 너무 많은 걸 집어넣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니, 좀 아니- 눈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 이런 거보다 참 감성이 정말 감성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어렸을 때 봤던 그 요리 연구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보다 요즘에 사람들은 백종원이 나와서 그렇죠, 이거 그렇죠. 해가지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설탕 넣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참 쉽죠? 네. 이렇게 왔었을 때 국민들이 뭐에 더 공감을 하겠어요. 아 우리 대통령 야 이 레시피 보니까 네. 진짜 요리 잘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그날 나는 이래 하고 오히려 기자들하고의 어떤 내용이 네, 조금 네. 더 좀 에피소드 형식으로 좀 공개가 됐었으면 전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이건 진짜 밀린 숙제를 하다가 정말 내일 계약인데 오늘 꼭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 계약인데 그 전날 한 게 아니고 계약했고 이제 계약했어. 학기가 끝나가는데 지금 아. 방학 숙제를 하시는 꼴인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눈치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 이거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실까요? 그 막 이렇게 퍼주고 계신 거 웃으면서 해맑게 계란말이 자르고 계신 거 보면 국민들은 속 터지죠. 맞아요. 아, 그리고 진짜 제가 대통령실에 있었으면 저 이거 뜯어 말렸을 거예요. 하지 말자. 근데 이승환 위원장 대통령실에 있었으면 이거 말렸을 말리셨어야 겁니까? 고합니까? 되는데. 저는 이거 밀키트 사면 누가 할 것 같아요. 김치찌개 밀키트 계란말이랑 세트로. 네. 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것까지 문제 네. 삼냐. 이 네. 정도 이벤트는 좀 재밌게 봐주면 안 아니, 되냐. 그리고 이런 대통령이 느낌이시네요. 저는 이런 말씀하신 것도 기자분들한테 네. 예를 들어 기자님들의 관심이 국내
국내 정치 현안에만 쏠린 것 같아서 아쉽다. 네. 원래 외교는 네. 국내 정치가 안정화되고 정말 국내 뉴스가 없었을 때 외국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외교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니, 또 그리고 잘하면 다 써줘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잘하면 쓰게 돼 근데 있어요. 국내 정치가 이렇게 매일매일 시끌시끌하고 정말 이 이슈들이 매일같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네. 외교에 어떻게 신경을 씁니까? 잘하면 제가 써준다고 요즘- 했잖아요. 아니 그 자락이라도 하면 계란말이 모르겠는데. 진짜 잘해서 기사가 나오고 너무 잘해서. 네, 잘하십니다. 계란말이를 아니, 잘하셔서. 잔디 마당에 이 20여 개 테이블에 윤석열 대통령의 김치찌개 레시피 설명서가 놓여 있었대요. 너무 이거 되게 그래요? 킹 받습니다. 아니 이거. 근데 기자들 그 그날 말이 적합한 것 같아요. 레시피 킹 진짜- 받아요. 와, 진짜. 그날 배식 봉사를 그 대통령실 비서관 네. 이하 어떤 그 하셨잖아요. 네네. 아니 저는 어떤 사진 보니까 김태호 지금 안보 2차장이시죠. 네네. 그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어. 정말 표정이 별로 그렇게 하기 싫은 표정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난 만약에 대통령실이 네. 어찌 보면 난 굉장히 고도의 정치하는 겁니까? 전략적이었거나 굉장히 좋은 음. 정치 행위를 한 것 같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뉴스를 소비하는 시간은 뭐가 더 나온다고 훨씬 더 많이 하진 않거든요. 정해진 시간이 대체로 있어요. 뭐 어떤 사람 1시간, 어떤 사람 2시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정해진 시간 내에 지분 확보. 뭘로 이제 욕 먹을 채워줄 것인가를 골라야 되는데 아. 그 중에 차라리 김치찌개는 계란말이라면 네. 나는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좋은 선택이었다. 요 정도라면 아마 한중일 한일중을 이거 흡수해도 괜찮다. 김치찌개가. 치명적으로 욕하기는 좀 뭐하잖아요. 드시고 싶어서 그러신 네. 것 같은데. 네. 네, 미식 갑니다. 그렇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요즘 뭐 대통령실 김치찌개도 그렇고 뭐 여러 뭐 정책 콘선들도 그렇고 이거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경우가 두 개예요. 물에 빠졌을 때 바다에 빠지면 네. 바다에 빠지는 경우하고 계곡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음. 바다에 빠지면 힘을 빼야 돼요. 어. 힘을 빼고 그냥 저류에 뜨기를 맡겨서. 기다려야 돼. 네네. 그리고 계곡에 빠지면 네. 죽기 살기로 나와야 돼요. 아니요 죽기 살기로 나오다가 체력이 빠져서 죽어요. 아. 계곡에 빠지면은 네. 숨을 꾹 참고 바닥까지 내려갔다 찍고 다시 올라와야 돼. 아. 근데 지금 바다에 빠지던 계곡에 빠지던 여기서 잠깐 살겠다고 허우적거리면은 물 먹어서 죽고 체력 빠져서 죽거든요. 지금은 좀 허우적대고 예, 계신 거네요. 허우적된 느낌이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뭐 정책 실패라든지 뭐 이렇게 대통령 시발 이슈라든지 하는 부분이 네. 허우적거리는 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은 정작 구명 그 튜브 왔을 때 못 잡아요 힘 빠져서. 그래서 근데 저 비유가 네. 너무 약간 무서운 비유여가지고 이게 지금 그리고 이런 저 김치찌개 한 번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자 봐봐요. 이거 이제 욕 먹죠. 네. 한 뭐 6개월 1년 있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비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야 저 사람들 봐라 우리 김치찌개 그거 끓였다고 그렇게 욕하던 이것도 욕한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 빌드업이에요. 걔네는 김치찌개 끓인 거조차도 욕하는 씨를 애들이야. 뿌리는 건가요 나중에? 네,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략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뭐 명분이고 타이밍이고 그냥 네. 뭐 밥 한 끼 먹자는 의미, 밥 한 끼 먹자는 의미로 네, 그냥 네. 해주시고 뭐 대통령 요리 좋아하시는 거 다 아는데 네. 뭐 그냥 그 레시피 한번 해서 네. 이거 뭐 나오는 사람 없으면 제가 밀키트 사업이라도 한번. 네. 네. 읍첨리가 안 하나요 김치찌개? 읍천이 치킨 합니다. 아 치킨에. 네. 대존 맛입니다. 네. 김치찌개 한번 아, 이거 한번 그래요? 네, 네. 얘기해 보세요. 됐어요. 김치찌개는 뭐 하는 사람 또 많아요. 여기선 끊어주시는. 네. 자, 그럼 다음 네. 지금 국민연금 요 개혁 관련해서 아주 여야가 또 맞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다 끝나가는데 이제 3일 남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냐? 22대 때는 더 못한다라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 23일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그리고 25일엔 여당안을 다 받겠다라고 하면서 긴급 기자회견도 열었어요. 이 얘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만나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1%의 간극을 메꾸자는 저의 제안을 대통령도 여당도 거절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습니다. 여당이 제시한 소득 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여당 의견, 네. 뭐 정부 의견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 빨리 하자. 지금 아니면 시간이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네. 여당에서는 약간 좀 놀란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근데 예.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이 김진표 의장도 여기에 얘기를 했어요. 이거 그냥 여기까지 끌고 가서 구분응선 넘었는데 그냥 이제 숫자 개혁이라도 일단 넘기고 나서 그다음 구조개혁 얘기해야지 구조개혁이랑 같이 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하루만 요걸 위해서 본회의를 열 수도 있으니까 네. 합의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얼마나 납부하냐. 지금 9% 내는 거를 13% 내고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내 소득에 비해서 얼마를 받게 되느냐 연금을 그걸 지금 45%, 44%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 숫자를 맞춰서 그냥 일단 이거 먼저 합의를 해보자라는 게 지금 야당이 얘기를 하고 네네. 있는 거고 여당에서는 이 숫자 지금 그대로 누구 맘대로 갑자기 합의를 하냐. 구조개혁이 먼저 되고 같이 숫자 합의를 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 그러니까 이제 거죠. 얼마 더 내고 얼마 덜 받는 요걸 이제 따지는 게 모수개혁이고 그게 아니고 이제 국민연금의 전체적인 구조 혹은 뭐 공무원연금이라든지 뭐 군인연금, 이런 것들 이제 합쳐서 다 같이 개혁을 좀 해서 효율적으로 가자는 게 이제 구조개혁인 거죠. 근데 구조개혁 먼저 해야 그다음 숫자가 나온다는 게 아마 여당 입장이신 것 같고 맞죠? 숫자 합의를 해오기도 했는데 네. 어쨌든 그것만 넘기는 건 아니다라는 게 지금 여당 입장입니다. 아니, 이건 이재명 대표가 잘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 뛰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이게 링에서 둘이 이제 싸우다가 국민의힘은 이제 끝났네 하고 이제 약간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야 잠깐 아니야 그러면서 저는 후구를 날리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일단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것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어찌 보면 최근에 여의도 대통령이 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이제 여의도 대통령을 앞에 여의도를 떼고 이제 그냥 대통령 다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기회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그럼요. 연금개혁이? 이걸 네. 어찌 보면 민주당도,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허를 찔렸다고 생각해요. 민주당도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넘겨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들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허가 찔려가지고 이거 허둥대둥 하다가 그냥 야 어떻게 구조개혁도 같이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래서 뭐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첫 번째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이게 불과 3, 4개월 뒤잖아요. 뭐 그때 하나 지금 하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뭐 3, 4개월 뒤면 구조개혁을 완벽하게 이게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거 17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도 못하는 거였는데 저는 일단 그러니까 숫자 모수개혁이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네. 저는 국민의힘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네. 고개를 끄덕거리신 건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치적으로는 잘한 거예요. 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잘했는데 국가의 어떤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 얘기 나온 김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가? 지금 얘기하신 게 구조개혁하고 모수개혁이 있잖아요. 구조개혁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크게 나오는 안 자체가 새 2030 세대를 위한 새 금고를 만들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새로운 시스템과 이걸로 도입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의 세계가 있고 신약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네. 이거는 새로운 신약의 세계를 열어가지고 새 2030들은 여기에 담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대로 13% 4% 가더라도 불과 국민연금 고가율을 늦추는 게 9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네.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지금 20대의 사람이 연금 받을 때 60대 돼서 연금 받으면 그때는 이미 고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를 집에 인테리어 해보셨어요? 인테리어요? 네네. 인테리어 된 집을 주로 갔습니다. 그게 제일 좋죠. 인테리어를 해보면은 제일 큰 공사가 뭐냐면 보일러 공사예요. 보일러를 바꿀 때 배관을 바꿀 때 보일러 공사를 할 때 바닥 공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보일러는 주로 위아래로 같이 두 그러니까요. 번 타야 되죠. 그러니까 보일러 공사를 한다면은 바닥 공사, 장판 공사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원래 그렇게 보일러 공사 하는 김에 장판 공사, 바닥 공사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인테리어 해야 되는데 보일러는 아직 좀 돈 많이 드니까 네. 바닥 공사만 하자라고 하면은 나중에 보일러 공사할 때 바닥 공사 또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거 지금 바닥 뜯어내는 공사할 때 같이 해버리자라고 하는 좀 크고 장기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우리가 더 시급하죠. 우리 윤석열 정부가 뭐 경제 아젠다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맨날 3대 개혁만 얘기했잖아요. 네. 연금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 플러스 요즘에 의료 개혁까지 됐는데 네. 이거는 정말 힘들지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어. 장판 뜯어 고칠 때 보일러까지 같이 뜯어 고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입장인 거죠. 그런데 그런데 엄마 저는 아빠 싸우는 것 같은데 아니, 이러다가 그게 영원히 그거 한다고 인테리어 17년 못하는 동안 거 못했던 아니에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장판도 못 듣고? 힘들지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 덜 힘들게 우리가 좀 합의해주겠다라고 양보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걸?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거부하는 거죠? 이건 아까 그 이제 저기 이승환 위원장 얘기 신약 구약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개신교 다 들고 아니 일어나는데 왜냐면 계속 지금. 아니 이것은 그것은 이야기니까 네. 끝나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계속 돈을 내야 그러니까 어떤 연금을 내줘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국가적으로 이걸 관리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이제 가는 것인데 이것을 딱 끊어서 어떤 새로운 근거를 만들자 이렇게 되게 개념 자체는 쉬운데 그게 현실화되기는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생각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17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권도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일단 하나하나씩 좀 해가자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뭐 일단 모수 개혁한 다음에 구조 개혁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정부에 협조를 할 테니 이번 정기 국회 내에서 한번 이끌어 내보자. 저는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것이 대다수의 생각 아닐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그렇게 3대 개혁 3대 개혁 외치셨고 그래서 기어코 이렇게 진도를 어쨌든 나갔잖아요. 그리고 뭐 국회 연금특위는 뭐 2022년 7월부터 출범해서 심지어 최근에는 뭐 시민대표단 조사까지 다 맞춰가지고 어쨌든 그 엄청난 과정들을 거쳐서 뭐 합의할 수 없는 상 같은 것들을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양보해서 합의가 됐어요. 여기서 거부하는 이유는 뭐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내용의 문제, 논리의 문제 때문에 거부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정말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국정을 주도해 나가는 듯한 모양새가 싫다인 것 같아요. 연금 개혁은 소위 말해 뭐 정부 여당이 우리가 먼저 꺼낸 작품인데 왜 이거를 그 작가 이름을 바꿔 끼우는 거냐라는 식으로 저는 항의하고 있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좀 책임감이 있으시다면 어쨌든 여기까지 합의가 된 걸로도 전문가들은 엄청난 성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22대 국회로 네. 넘기자 뭐 하자 이렇게 하는 건 좀 비겁한 저는 변명이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차라리 이 말씀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연금 개혁을 받아들인다면 이 연금 개혁의 공은 다 윤석열 대통령 덕이다라고 얘기를 아니, 뭐 그런 해주시면 것까지 해주면 뭐 떠먹여 오히려 주는 것도 더 아니고. 거부할 수 없지 않을까. 그리고 다 평가는 국민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좀 그리고 반복된다라는 생각도 이런 양상이 반복되는 것 같은 게 약속해놓은 걸 지키면 되는 간단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연금 개혁도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그 3대 개혁까지로 내놓으셨잖아요. 야당의 협조는 제대로 안 구하셨으면서.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5.18 정신의 헌법 수록도 있었죠. 그러니까 개헌 이슈가 있었는데 원포인트 개헌을 이제 하자라고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했고 이제 다른 뭐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전부 전체 다 뭐 개헌을 할 할 때. 것들을 보고 한 번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니 합의됐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것부터 처리를 해나가자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고 일 좀 하자라는 게 입장인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뭐 연금 관련해서도 여야가 근데 오늘 이번 주 안에 네. 내일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 더 뭐 열 기회는 수도 있고. 있다고 했는데 네. 합의가 돼요. 합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근데 거죠? 이제 김진표 의장은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열 수도 있다. 엄청 의지가 크시더라고요. 여기 김진표 의장 지금 간헐적 가을단 단식을 지금 막 빠지고 식사하고 오세요. 바로 드시고 지금 오세요. 머리가 맑아지기도 하고 약간 흐려지기도 하는데 김진표 의장이 본인 의장 취임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개헌과 그다음에 연금 연금 개혁이었어요. 개혁.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지가 있으실 거고 저는 이것만 하신 것만 하더라도 김진표 의장이 하나의 또 성과를 거두시고 가시는 게 의장이 아닐까. 맘먹고 하면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개헌하면 할 수도 있죠. 아니 그 본회의를 열면은 열면 민주당이 열면 본회의 찬성할 열어서 거니까. 그냥 표결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네. 거예요? 직권 상정하면. 아, 국회의장이 네, 마음 네. 먹고 하면 근데 이게 그 가치 이거는 하자는 건 모두가 다 동의하는데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와 전략의 문제인데 네. 김진표 의장의 말대로 와 지금 모수 개혁해버리고 다음 이제 후반기 국회에서 다음 국회에서 이거 구조 개혁하자라고 하면 너무 예쁜 그림이죠. 근데 과연 그게 되겠느냐? 아니, 여당의 주장은 네. 그죠. 지금 모수 개혁을 하면 그러면 이제 구조 개혁의 동력은 사라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일리 그러니까 가치 있는 말인 판단과 아니, 의지의 뭐라도 문제죠. 하나는 해야죠. 뭐래도 하나. 근데 하자. 타이밍은 할 지금이 때 좋은 제대로 타이밍이에요. 하자. 근데 뭐 완벽하게 다 준비해서 하자 이거는 사실 쉽지 아니, 그러니까 않아요. 저는 이 네. 안도 되게 저는 비판적으로 봐요. 이게 굉장히 지금 10대, 20대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는 과중한 부담을 주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것조차도 계속 그런 식으로 논의가 헛바퀴를 돌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10년, 20년이 되도록 이거 안 바뀔 확률이 높아요. 오히려 지금 했을 때 조금만 바꾸고 또 나중에 운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또 바꾸고 이렇게 변경을 해 나가는 게 맞는 것이지 뭐 해서 뭐 앞으로 이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안 된다라고 하면 네.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니까 중간 다리를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었어야지. 아니 왜 또 문재인 정부에서 건드리지도 않고 지금까지 와서 금지, 이렇게 된 거 금지. 문재인 아닙니까? 정부 언급 금지. 5년 동안 건드리지도 않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혼민정음 게임처럼 말하면 여기 이제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있었으면 네. 세분 다 나와줬을 욕 먹었을 텐데. 텐데. 당장 지금 내가 낸 것만 빨리 돌려달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아 그렇죠. 요즘 20대들은 그죠.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솔직히 꼭 내야 되냐 이런 얘기도 네, 있어요. 맞아요. 왜 내야 되냐. 맞아요. 하지 말까요, 그냥 연금을? 네. 안 하고 싶던 거 안 해. 선택을 할 수 근데 있게 해주면 안 되겠죠. 연금 반환 소송?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낸 건 그냥 다 묻어버리고 그냥. 묻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낸 거는 돌려받아야지. 아 그래요? 좀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연금을 내는 게 돌려받아요? 제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받을 거란 생각을 안 전혀 하죠. 하지 않고 있어요. 아 그냥 내는 그냥 거는 내라니까 됐고 내는 거지. 앞으로만 네. 안 냈어도 좋겠다. 아니 뭐 앞으로도 내라면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금에 대한 기대는 일절 없고 약간 세금처럼 생각하면서 연금을 맞아요, 내는 맞아요. 거예요. 아, 그동안 낸 게 많지 않으셨던 모양이다. 근데 수령 아, 그래도 한 15년을 냈죠. 아니, 그래도. 근데 갑자기 그렇게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시면 네.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아, 달라지지 본전 않을까. 생각 납니까? 아, 그럼. 내가 얼마를 냈는데 이런 그렇죠. 생각하나? 네. 근데 진짜 지금 아마 박성미 최고가 언제 받으시죠? 이제 한 그래도 한 30년 가까이 남으셨죠? 30년 남았죠. 제가 지금 29이니까. 아, 35 년? 35년 정도. 35년. 근데 받을 때 되면 한 40년. 한 70, 그렇지, 그렇지. 한 75 70살이 될 수도 세쯤부터 받을 있어요. 거예요, 늦어지지 아마. 않을까요? 네. 그냥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거긴 못 받을 것 같아. 네. 네. 자, 하여튼 국민연금 개혁 아니,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해야죠. 문제입니다. 아, 그건 중요해요. 중요해요. 네, 이건 진짜 중요해요. 다른 어떤 법보다 사실은 우리 생활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 아니 근데 그 경제 전문가인 정프로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 네, 정말 진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 진짜 개인적으로 네, 경제를 잘하는 사람들의 네. 한번 평을 한번 들어보고 저는 싶었어요. 사실 네. 어쩌면 굳이 이대로 가면 혜택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손해도 안 보는 세대예요. 세대가.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뭐 그냥 네. 가도 괜찮아.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 생각하고 그러면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다. 아. 차라리 그냥 지금까지 낸 거 돌려주고 그만하자. 돌려달라가 이제 핵심이네. 돌려줘서 그냥 우리 애들 줘버리고 아, 내가 내 그냥 삶은 내가 사적으로 살겠다. 그냥 증여하겠다. 네. 아니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 차라리 개인 사적인 보험을 통해서 그 자기의 어떤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지금도 있지만은 네.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제 국가 복지,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이제 뭐 국가에서 또 해야 되는 뭐 일들이 그쵸?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이 네, 있으니까 네. 하는 건데 개인적인 네, 우리 다채로운 비난이 네. 쇄도하고 있는 웃긴다. 정프로님의 개인적인 네. 의견이었다. 자 다음 뉴스 빨리 넘어가 볼까요? 아, 네, 윤 대통령의 중대 결심. 중대 결심 뭐 하셨어요? 아,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처리 재표결이 내일 진행이 되는데 이제 민주당이 주말 사이에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국민의힘 일부를 접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편지도 쓰고 그러면서 대략 10명 안팎 뭐 그보다 좀 덜한 숫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그 움직임을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안철수, 유이동, 김웅, 최재형 의원까지 이제 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직접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찬성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표결이 네. 일단은 뭐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뭐 큰 이탈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뭐 이름 직접 거론하고 몇 명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우리 여당 의원들 기만하는 거라고 봐요. 기만? 네, 기만하는 거라고 보고 저는 여기 박주민 의원이 지금 엄청 열심히 다니면서 의원들 만나러 다닌다라고 하는데 네. 박주민 의원 지역구 사무실 가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개딸들이 거기 대자보 붙여가지고 네, 지금 법사위원장 안 된다라고 하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 전 박주민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기분 나쁘게 봐야 됩니다.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사안 자체를 꽃놀이패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개딸들의 비난 여론을 피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입지도를 늘리려는 것 같은데요. 전 누누이 얘기했는데 박주민 의원 뭐 의정활동하면서 의원들 다른 당 의원들 만나는 거 좋습니다. 만나서 사과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 무용하고 무능하고 쓸데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검합시다라고 사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 군사법원법 개정안 박주민 의원이 2년 전에 내 가지고 여기에서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경찰로 이첩하게 돼 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지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법 잘못 만들었습니다 하고 사과해야지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거지. 마치 자기가 이 여당원식 한 명씩 뭐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게이트 신청하고 있습니다. 편지 보냈습니다. 제가 만나봤는데 몇 명입니다. 이거 계속 유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여당 의원들 정말 무시하는 행태예요. 네. 오히려 그런 행태에 대해서 한두 명 정도는 뭐 설득될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감정 악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네. 네,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박주민 의원이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지금 이탈표가 귀한 시점이다 보니까 정치력을 발휘해서 여러모로 설득 작업을 하는 거는 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네. 그리고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신 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솔직히 말하면 당내에서 지금 엄청난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내적으로. 왜냐하면 이거 무기명 투표잖아요. 국민의힘 내적으로. 네, 국민의힘 네. 내부에서 무기명 투표에다가 누가 어떻게 표결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최혜병 특검법이 사실상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는 양심 고백은 이어지고 있고 그 대통령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저는 그거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받아들이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과거에 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이 최혜병 특검법은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그런 거 없으면 정말 그런 감정 없으면 거부할 명분이 없는 법안이에요. 뭐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하는 것들도 과거에 국정농단 특검이라던가 드루킹 특검이라던가 이런 데서 다 있었던 거고 네. 검사 윤석열이 했던 일들이 그대로 그냥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수사 브리핑도 그렇고 아니면 여당이 추천권에서 배제되는 것도 그렇고 수사 중인 사안을 왜 특검하냐. 국정농단도 수사 중인데 했어요 특검. 이게 어쨌든 이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경로로 인해서 이 소위 말하는 책임자 처벌의 범위가 달라지고 이첩되려던 보고서가 갑자기 멈춰지고 네. 언론 브리핑 일정까지 다 잡아놨다가 그거 갑자기 취소하고 왜? VIP가 경로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호주 대사 임명하고 다 본인이 자초하신 거잖아요. 대통령실을 겨냥하고 있는 이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는 데는 특검만 한 게 없다 이 생각입니다. 네. 그 경로에 네. 대해서 지금 다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로가 뭐가 문제인데 이런 식의 발언들이 경로가 좀 죄냐? 뭐 이런 아, 이야기를 아찔하다. 국민의힘에서 네.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경로 자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워낙 자주 하신다고 보도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이때의 경로가 그러니까 대상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께서 그 이준영 기자회견 하실 때는 본인이 이 경로의 대상을 지정을 하셨죠. 내가 경로를 한 건 맞는데 그게 이제 질책인데 왜 이제 그 사망자 구조도 아니고 어떤 그 수색 작업에 그렇게 장병들을 동원했었느냐 무리한 동원에 대해서 자기가 화를 냈다라고 하세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후속 어떤 그 경로를 같이 들었던 분들의 어떤 전원들이 안 나와요. 근데 어떤 경로에 나오냐? 대통령이 경로를 하셨다는데 아니 왜 사단장까지 처벌을 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아까 이승환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왜 이 사건 기록을 이첩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서 회수를 해왔잖아요. 네. 그 경로를 듣고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 경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그리고 이 경로 때문에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이 조사를 받아야 된다, 수사를 네.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없다면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야권의 주장입니다. 네. 그 경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외압까지 갔다는 게 이제 야당들의 이제 주장인 그렇죠. 거고 예, 예. 성일종 저 의원이 방송에서 경로를 한 게 무슨 죄고 그리고 뭐
작전 수행하러 간 사람들이 네. 무슨 문제가 있느냐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라고 대통령이 지적을 한 것이다. 네. 라는 거죠. 그 홍준표 대구시장의 상남자 발언에 이어서 네. 엑스맨 시즌 2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정도면 거의 대통령을 쉴드 치시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을 완전 궁지로 몰아 넣으시는 것 같은데 거의 자백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신동국 의원도 아마 이 비슷한 취지로 네, 아니 얘기했던 것 그러니까 같고요. 근데 정작 경로서를 들었다는 김계한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박정훈 대령 재판에 가서 오히려 위증을 한 거예요. 자기는 경로한 적 들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진술을 하고 왔어요. 증언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히려 나와가지고는 경로한 게 뭔죄야? 경로했을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지금 오히려 그분을 위증죄로 몰아넣고 오히려 진짜 여러 사람 죽이고 있거든요. 성일종 그러니까 의원. 성일종 의원이 뭐 경로를 했다고 확정한 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경로했다 한들 무슨 죄가 되겠냐 뭐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너무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혹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지금 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수사되고 네. 있잖아요. 예? 아니 제가 이 경로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를 제가 이제 초창기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경로하신 거예요 지금? 경로입니까? 이승환 혹시? 경로. 네, 아니, 천목회 경로- 이승환 경로. 경로 할 뻔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제가 이 경로설이란 존재가 언제 나왔냐? 대통령 해병대 사망 사건 이 키워드에서 경로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온 게 작년 8월 28일입니다. 8월 네. 28일에 군인권 소장 임태훈 소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합니다. 네. 이분 민주당 그 비례에 비례를 신청하셨던 신청했다. 분이죠. 이분이 어떤 문건을 들이밀면서 여기에 보면 대통령이 경로해서 이 사건을 다시 회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농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임태훈 소장이 뭘 가지고 그 근거를 얘기했냐면 그 하루 전에 있었던 MBC 스트레이트 보도입니다. 네. 보도에서 문건이 하나 나왔는데 여기에서 대통령 수석비서 비공개 대통령 수석비서관에 의해서 네. 경로했다. 경로했다가 아니고 질책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 질책이란 표현이 하루 만에 경로해 질책했다라고 바뀝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언론사들에서 받아 쓰여지면서 이게 대통령이 정말로 경로해가지고 수사 개입했네, 외압했네라고 하다가 작년 8월부터 이번 총선 넘어오는 과정까지는 또 잠잠했어요. 잠잠했는데 이게 왜 다시 불거졌냐? 이종섭 대사 때문이에요. 네. 거기에서 그렇다면 이종섭 대사를 왜 보냈는가, 왜 그 런종섭 시켰는가 하면서 이게 대통령의 수사 개입됐다는 거에 대한 중간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종섭을 내보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수사 개입한 게 뭐지라고 다시 들어가니까 네. 대통령의 경로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서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도 그때 그 발언하실 때 경로 얘기 안 하셨어요. 나는 질책했다라고 했는데 네. 그 질책은 생존자도 아닌 사망자 수색하는데 왜 이렇게 심하게 하느냐에 대해서 질책했다는 거고, 이거 경찰 조사 결과로 봤을 때 실제로 수중 수색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라고 나오고 수변 수색하라 지시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현장으로 내려가면서 그게 과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게 하나씩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새롭게 나온 게 뭡니까? 그때 당시 김계환 사령관에게 들었다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는 박정훈 대령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 한 명이 더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한 명이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 네. 공식 회의석상에서 들었다. 네. 라고 하면 점검해 볼 거는 그럼 그 사람 말고 더 들은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고. 네. 그럼 여기에서 김계한 사령관이 대통령이 경로하셨으니까 야 우리 이거 빨리 가져와야 돼라고 했던 얘기가 그게 김계현 사령관이 직접 들었던 얘긴지 혹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과장한 얘긴지 네.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따져보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역대 어느 그 수사보다 존재감 드러내고 다 수사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네,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지켜보자는 겁니다. 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특검 법 내일 처리해요. 네. 그리고 이제 변협에 4명 추천해요. 민주당에 2명 추천하고 네. 대통령이 1명 선택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준비일이 20일 걸립니다. 네. 20일 걸리면 최소 한 달 반 후부터 시작될 수 있는데 왜 이 수사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미뤄야 되냐라고 하는 게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냐. 근데 저는 이건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공수처도 계속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 수사에 대한 수사 자료라든지 어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계를 해주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특검에서 받아가지고 그 후속 작업 수사들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되면 그때까지 수사한 거를 공수처가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다시 새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받아가지고 조금 보완해야 될 수사가 있으면 거기에 좀 더 보완하면 되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공수처에서 이 수사를 한다 해서 기소권이 없어요. 그럼 다시 검찰로 보내야 돼요. 그럼 검찰에 가서 또 다시 검찰에 다시 봐야 되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특검으로 가서 특검에서 바로 기소를 할 수 있는 게 더 네. 신속하게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하자라는 어떤 여당 쪽의 어떤 논리는 좀 맞지 않다. 오히려 시간 끌기용이라는 논리밖에 되지 않기 근데 저는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공수처장 임명됐잖아요. 네. 공수처장이 지금부터 한 달 안에 네. 수사 결과 내겠습니다 하고 아. 자기가 그냥 로드맵 해버리고 네. 그 어차피 기소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진짜 죽어라 모든 수사 다 보여주고 네. 그래도 약간 미흡하다 하면 특검 갑시다. 그냥 고 합시다. 하면은 될 건데. 공수처장이 특검 가자고 해요? 아니요 대통령 아, 그때는 대통령이? 대통령도 아. 그리고 우리 당도 가자고 네네. 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공수처가 예를 들어 수사를 이제 하고 그냥 특검도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뭔가요? 만약에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하고 이게 정말 정쟁이다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죠. 정쟁이다. 네, 정쟁용으로 이거 맨 처음에 우리가 이 특검법 했을 때 특검법 할 때 대통령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양수 수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1시간 만에 법안을 내버린 거예요. 네. 내버리면서 지금 압박하고 지금 거기다 원내 대다수석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집회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특검의 기조는 네. 대통령의 경로가 수사 외압이 들어왔고 이것은 네. 국정농단이고 따라서 탄핵 사유다라고 하는 탄핵의 기조가 깔려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거죠. 아니 뭐가 안 나오면 탄핵이 안 되겠죠. 근데 뭐가 나오면 탄핵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의도 그러니까 자체가 그게 무서워서 안 불순하니까 받는 그런 거 거죠. 아니냐는 거죠. 의도가 아니, 불순한 게 근데 아니라 제가 드러날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냐는 궁금해서 거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결정문을 어저께 다시 한번 봐봤어요. 근데 거기에도 뭐 특별하게 제가 봤을 때는 보면 당시에 보면 잠깐만 읽어볼게요.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대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중대한 법 위반이다라고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거든요. 근데 대통령 지금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유사하게 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주 기시감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 어디에 뭐 휴대폰에서 김계한 뭐 사령관의 휴대폰에서 어떤 녹취 파일이 나왔다. 당시 이것들이 약간 태블릿에서 당시에 어떤 무슨 뭐 최순실 태블릿에서 뭐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게 진짜 불거진 것처럼 저는 오히려 약간 대통령께서 이걸 자초하는 거 아닌가. 정말 내일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그 윤 대통령을 위하신다면 저는 가결에 한 표를 던져주시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오히려 방어하는 것일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뭐 이게 뭐 당위성은 서로 이제 평행선인데 네. 내일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내일 잘하면 가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생각이 네. 듭니다. 있다. 왜냐하면 참석 안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홍준표 시장 얘기는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 보호하지 못하고 여당이 질의멸렬하면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대통령 탈당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이고, 저도 홍준표 시장님은 네. 홍준표 시장님은 어디서 정보를 얻었냐, 의도가 뭐냐, 저는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홍준표 시장님은 그냥 그 얘기를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를 봤을 때 홍 시장님이 계속 이런 얘기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한동훈 당권 주자라고 확 키워주고 자기는 대권 주자로 같이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 해안을 가지고 이랬다고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본인의 존재감을 올리는 가장 좋은 자기 정치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홍준표 시장이 차기 대권을 꿈꾸는 와중에 지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한동훈 위원장을 당 대표 안 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 대표 해봤자 내년 9월에 그만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권 주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1년 반 전에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당 대표 돼서 내년 9월에 그만두면 네. 문제가 뭐냐면 지금 당 대표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지방선거 공천도 못하고 그리고 지휘도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대권 주자 경쟁자인 홍준표
홍준표 시장이 그리고 나서 이제 지방선거 지면 야 네가 대권 욕심 부려가지고 지방선거 졌잖아라고 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권 주자 가기 위해서 당권 내려놔 말아 했을 때 계속해서 끝까지 가라 해서 지방선거 이기고 분위기 좋게 만들어라라고 얘기해 놓으면은 그러면은 대권 못 나오게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홍준표 시장은 철저한 뭐 자기중심 정치에 계산된 그림이에요. 내용이다라고 보고 어떤 근데- 정보나 교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여당을 협박하는 처사도 뭐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뭐 대통령 탈당서를 흘리는 분이 한두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해 이제 보수 진영이 뭐 쪼개지지 않으려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를 설파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뭐 보수가 망하게 생겼는데 사실 대통령과 이 그 소위 말한 디커플링 정치적으로 이 분리되지 않으면 수도권 중도 민심 잡기 어렵다라는 거 이번 총선에서 다 느끼셨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바뀌어서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정치력으로 포용할 생각을 해야지 나를 지켜주지 않는 소위 말해 나의 호위무사가 되어주지 않을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배제하고 이런 방식으로 정치하는 거는 전 좀 아닌 것 같고 뭐 탈당하면 뭐 좀 나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 탈당하면 아니 탄핵이에요. 어차피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잖아요. 네. 그거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남 탓 그만하시고 본인부터 좀 바뀔 생각을 아니, 하셔야 된다 이분은. 저는 홍준표 시장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약간 이게 뭐냐면 네. 이렇게 함으로써 약간 홍준표 시장이 최근의 스탠스는 약간 윤 대통령을 굉장히 위하는 척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실상 돌려가기. 돌려가기 식이 이게 쿠션으로 먹여서 그래서 이런 말이 뭐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탄핵이 될 것인데 그럼 조기 대선이 될 수도 있다. 바로 내가 주인공이다. 나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수의 적자는 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자리를 못 잡을 상태에서 자신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요? 그럼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은 다음 지방선거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때 나오게 되면 대구시장에 또 다시 나오게 되면 자신은 이제 대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때 어떤 실험대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조기 대선을 치름으로써 본인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어떤 큰 그림 아닐까 이 싶습니다. 모든 것이 대선 빌드업이다. 그렇죠. 나를 위한. 네. 근데 그 아까 우리 이승환 위원장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당대표를 밀어붙이기 위해서라면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한동훈 위원장을 까고 있지 않습니까? 홍 아니, 시장이 저는 보면 홍준표 시장은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에 대해서는 진짜 지능적 안티고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전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때릴수록 커진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네. 때려서 네. 키우고 당대표 만드는 게 지금 일단 목표다. 그렇게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 그렇게 욕하고 까고 난리를 쳤는데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더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뭐 대통령의 탈당설까지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게 네. 또 꽤 이슈가 좀 됐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무식하고 용감한 우상호 씨. 이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의장 경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이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제 국회의장을 당원들이 뽑는다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 내에서 요거에 대해서 원내직은 국회의원이 뽑는 것이 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양문석 당선자 이분은 친명으로 이제 공천 받아서 당선이 된 분인데 구태 정치의 맛이 간 우상호라고 하면서 맛이 간 우상호요. 네, 맛이 갔다. 그래서 시대 정신에 따라 권리당원이 당내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데는 당연히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당원이 국회의장 뽑는 데 일부 기여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공개 저격을 했습니다. 네. 맛이 갔다. 근데 뭐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많이 후배실 거고 네. 그리고 나이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좀 같은 당 선배 의원에게 네.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워딩들을 좀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뭐 맛이 같다 이런 표현은 뭐 선배 후배를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이제 정치인 대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비판을 하는 건데 선을 네. 지키셔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민주당 정치인 아니십니까?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언어의 품격을 뭐 좀 지켜주셨으면 한다라는 생각이고 본인만이 옳은 것은 아니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네. 뭐 어떤 분들은 정말 뭐 국회의장 선출하는데 뭐 당원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할 수 있죠. 네. 근데 또 그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의장 선거에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판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토론하고 뭔가 반론을 제기할 때만 민주주의가 아니라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토론되고 논의될 수 있는 영역인 것이지 이거를 뭐 맛이 간 기득권 이런 네.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인간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네. 옳지 않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누굴 보고 정치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뭐 이게 더 옳고 뭐 국회의원들이 더 뽑는 게 더 맞고 뭐 이거보다도 네. 이분은 지금 그 페이스북 글도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따봉들이 또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노선은 확실합니다. 예, 그러니까 적극적 지지 혹은 뭐 열성 지지자분들이 또 이런 시원시원한 발언에 굉장히 아마 그들 생각에 시원시원한 발언에 아 사이다다 이러면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역할을 할 사람들 있긴 있어야 되겠죠. 민주당 내에서도 뭐 그건 국민의힘에서도 뭐 마찬가지고 뭐 각 진영에 뭐 이렇게 약간 과격한 플레이를 하는 선봉에 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글쎄요 비판에도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내에 진입하셨잖아요. 이런 말씀하실 거면 그냥 유튜브 정치 패널 오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장르만 여의도에서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이거 다른 절대 안 말 돼요. 고운 말합니다. 비판입니다. 저희. 네. 그러니까 진짜 오히려 본인 유튜브 나가셔가지고 하실 수나 있는 정말 말이지. 네. 무식하고 용감한 우상호 씨가 아니라 이건 무식하고 용감한 양문석 씨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시원하다는 사람도 저도 봤어요. 댓글에 뭐 시원하다는 어떤 지지자들도 계시겠지만은 네.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 중에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 옆에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득이 될 것인가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요런 발언들에 준비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은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발언들을 해서 내가 더 많은 인기를 한번 좀 많죠. 아. 되게 많죠. 얻어보겠다. 코인 타야 된다. 이 생각하죠. 소위 말하는 네. 개딸 코인 근데 타야 아무튼 된다. 이게 당 내에서 계속 이슈가 되긴 할 것 같아요. 당원권을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가를 이제 민주당이 과제로 갖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발언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속 나올 것이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속 아마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당내 뭐 여론의 흐름은 혹시 좀 파악하고 계세요? 이 당원들의 권리 강화에 대한? 뭐 불가피한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대표의 메시지 자체가 이제 당원 주권국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되게 구체적으로 이 당원들의 의사 표시를 어떻게 수렴할 거냐 이 체제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우상호 의원의 발언 중에서도 그 앞에 것만 너무 소개가 돼서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당원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당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당내 체제가 사실 불비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당원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자 이 정도의 의견은 제가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께서도 뭐 당원 주권국을 만들어서 당원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당직자를 두자 이 정도의 공감대는 내부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전 여기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면 될 일이지 뭐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을 이유로 뭐 여기에 반다면 너는 무조건 뭐 구태고 기득권이고 맛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히려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지적을 좀 드린 거죠. 네. 혹시 뭐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시간 드리고 아니면 다음 아니 그냥 저는 그 양문식 당선자가 양무식이 내가 이름을 이름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해줘야죠. 양문석 양문석 당선인이십니다. 당선자가 그냥 지금 그동안 그 8.6 주류 운동권한테 시기 질투가 엄청났구나. 네, 자기도 열등감이다? 운동권이기 하지만은 자기는 이제 경남 통영에서 이제 하면서 나가. 이제 그 언론 관련 일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그 열등감이 이제 우상호를 통해서 발현된 거고, 쌓였던 울분이 좀 예, 있군요. 그러니까 야 이제 주류 바뀌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라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8.6 운동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8.6 제명권, 이재명의 이제 빌붙은 8.6 제명권이 주류다라고 하는 거 확실히 보여준 것 같고, 이분 스스로 지금 사법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지금 그 11억 불법 대출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자기 그 39억짜리 아파트 판 거 가지고 뭐 기부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수사받는 거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안산의 이재명이 되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지지층 확고히 해가지고 한번 이겨내보겠다 하는 것 같은데요. 모처럼 민주당에서 고마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론 딴 걸로 가져가줘서 그런데 정말로 국회가 품격은 이뤄도 천박해지면 안 되는데 저는 이거는 천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는 팔렸 막간 소식 팔렸죠. 전하자면 아파트를 이제 산 게 2020년에 이 31억 원을 샀는데 이번에 매도가 됐습니다.
됐어요. 네, 팔렸어요. 36억 8천만 원에 기부하- 팔렸습니다. 기부하- 시세 차익 5억 그러면 정도가 기부하셔야 났는데요. 되겠네. 역시 부동산 반등 신호입니다. 지금 양무석 주. 왜냐면 이분이 그때 사야 시세보다 더 아, 높게 내놨다고 맞아요. 이거 안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맞아요. 이게 팔렸어요. 팔렸어요. 팔렸어. 맞아요. 어이, 높은 맞네. 금액으로 내놨다고. 아, 또 연끌해야 돼. 5억 8천. 아 그래. 36억 8천에 팔렸다. 네, 그리고 팔렸다고 이제 그 하더라고요. 부분은 자신이 기부하겠다고 얘기는 전에 했었죠. 네, 했습니다. 예. 일단 어찌- 대출 새마을금고 대출부터 갚고 이제 뭐 해야겠죠. 기부 남는 걸로. 뭐 양도세 내고 뭐 크진 않겠네요. 그러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끝으로 그런 맥락에서 네. 종부세 이야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어요. 고민정 의원. 자연스러워. 네, 종부세가 민주당의 성역이 아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20년간 버텨온 종부세를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재설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종부세가 이제 큰 틀에서 민주당에 던져진 과제인 것 같아요. 앞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1가구 1주택한테는 종부세를 매기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던졌다가 뭐야 이래가지고 쑥 다시 주워 담았는데 이제 네. 고민정 최고위원이 다시 얘기를 꺼내 들면서 아 당내에서도 이제 이걸 고민을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권을 이제 준비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중도층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요 이슈를 조금 민주당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종부세는 어쨌든 어찌 보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중 상징적인 정책인 거죠, 그죠?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만들었던 거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종부세 폐지를 꺼내는 고민정 의원에게 또 뭐 당원분들이 굉장히 또 비판을 많이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네, 국힘 가라 이런 얘기 나오고. 아니 근데 이건 고민정 최고위원이 발언하지 않고 이재명 개 의원이 얘기를 하면 이 정도였을까? 이미 얘기하셨죠. 박찬대 박찬대 아니,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 예전부터 정부세 폐지한다고 항상 얘기를 민주당에 있을 때부터 얘기를 했던 사람이라서 이거 뭐 친 이재명계는 신기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신기가 전혀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 그 얘기를 한번 해보셨어요. 옛날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저는 이걸 되게 이재명 방송 대표와. 토론, 그러니까 방송 패널 민주당에 있을 때 방송 패널 나가시는 분 단톡방에도 제가 그때 대선 패배 이후에 이거부터 없애야 된다. 저도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국힘 가시랍니다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댓글에 국힘. 썰주한 국집이다. 제가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아니고 네. 저도 근데 이 민주당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개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2%밖에 내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제가 대상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내진 않아요 네. 세금을. 근데 요금 98%한테 먹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렇다면 왜 이런 정치적으로 손해인 과세를 계속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가야 되냐. 세수 확보가 문제라면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걸 굳이 정부세를 가지면서 보유세 어떤 벌칙 조항 같은 것이거든요. 너 왜 가지고 있어? 근데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유세도 높이는데 양도세도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팔라고 하면서 파니까 또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좀 개편해야 된다. 특히 그 서울의 중도층, 특히나 한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고 평생 예를 들어 퇴직하고 어디 뭐 서초동에 그냥 진짜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너무 올라 버려 가지고 네. 근데 시골에 예를 들어 시골 출신이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시골에 자기 부모가 살다가 상속받은 정말 가치 없는 주택이 있는데 1가구 2주택이 걸려가지고 중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부터 다 고쳐가야죠.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개편 또는 폐지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로. 쪽 사정을 잘 하시네요. 어떻게 하다 2주택 됐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연을 아니 잘 이게 제 하실까? 주변에 있는 진짜 아하. 민주당을 과거에 지지했는데 이것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한 네. 제 후배의 사연이에요. 아. 네, 진짜로. 후배의 사연. 네. 네. 근데 그렇게 뭐 98%가 욕할 정책이라면 민주당이 벌써 포기했겠죠. 근데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것도 지지하신 분들도 이건 꽤 그렇죠. 계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네. 어찌 보면 가치관에서 태어난 것이거든요. 이 보유세 자체. 근데 네. 그 뒤로 이제 정부세만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뒤에 어떤 문재인 정부에서 양도세라든지 다른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이게 갑자기 이게 중과세가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지금 폐지해야 점심 된다. 메뉴 생각하는 눈빛이. 저는 지난번에 박찬대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얘기 꺼냈을 때 네. 그립감을 좀 잡아보려고 하나 보다라고 아. 했는데 네. 바로 이재명 대표가 뭐 아니다 하면서 깨갱하고 했는데 진성준 정책위원. 맞아 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런 당내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반응해 보는 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다음번 대권까지 가기에 지금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좌깜빡이 우회전을 할 정책들을 찾아야 돼요.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종부세 문제라든지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간보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론을 한번 살핀다. 네, 네. 건강한 정당의 조건은 이런 소수 의견 나왔을 때 이게 어떻게 논의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고민정 의원이 이 얘기 꺼내자마자 이렇게 집단 포화 받는 걸 보면서 네. 이재명 대표의 고민은 이거 타이밍하고 수위를 잘 조정해야겠다를 다시 한번 좀 타이밍 보고 확인하고 싶어요.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당권 장악 끝난 후에 대권 나가기 위해서는 이거 거론할 수밖에 없어요.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것들도 그 개딸들의 이 십증포화에 아니, 네. 과연 넘어갈 수 방송 있는가? 지지자들의 네. 네. 아니, 그런 근데- 부분은 네. 좀 고민해봐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뭐 고민정 의원의 발언이 너무나 이제 공격을 받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전에 그 고민정 의원 이전에 어쨌든 박찬대 원내대표가 있었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어쨌든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았습니까? 다뤘을 때 이 원내에서 지도부에 속해 있거나 당직을 좀 주요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의 인터뷰를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지 않는 뉘앙스가 읽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으로 가면 어쨌든 대선 때 이재명 대표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네. 말씀하신 게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지도부 안에서는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그 고민정원의 인터뷰 맥락을 쭉 보면 그냥 다짜고짜 이거를 막 없애자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보면 본인은 여기에 종부세 유지에 동의를 하지만, 그러니까 종부세에 동의를 하지만 이게 어쨌든 대선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시즌 2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정책적으로 노선 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매개의 대표적인 걸로 이 종부세를 꼽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어느 정도 대선 준비에 포석이 깔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굉장한 실용주의자예요. 그렇죠. 이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예를 들어 중도 표심을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떤 보수에서의 불안감, 본인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에서 안정감을 줄 것인가. 지난 대선 때 행보를 보면 거기에 대한 엄청 많은 기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식 증권거래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주식 어떤 금투세 관련한 것도 개편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 지금 많은 지지자들께서 이거 종부세 어떻게 막 이런 얘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박찬대 의원이 얘기했을 때부터 박찬대 의원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 뭘 또 그렇게까지. 아니, 그러니까 원내대표인데. 원내대표인데 네. 당 대표와 결과감 없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 흉금을 터놓는 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고민정 의원이 발언을 했다 해서 너무 비난하시지 네. 마시고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봐줬으면 서서 좋겠다. 이제 한두 번 더 약간 강도 좀 더 세게 아마 얘기들 이제 나오고 확정이 되면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아마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네네. 제가 봤을 때. 아마 진성준 그러면- 정책위장 그래봤자 네. 집값 안 떨어져요. 그때 그 발언 이후로 약간 주택에 대해서는 좀 더 이상 말하면 안 방금 돼요. 소환하신 것 같은데. 아, 근데 제대로 보셨죠 그분이. 네. 집값 안 떨어지더라고요 잘. 네. 여튼 종부세 관련된 민주당 내 여러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국민의힘은 이런 소수 반대 의견 같은 거를 민주적으로 잘 수습하고 있습니까? 잘. 우리는 소수 반대 의견 내는 분들이 처목해 있으니까 처목해 아니 보였어. 우리는 원내에 너무 캐릭터가 강한 분들이잖아요. 그다 김욱, 안철수 이제 뭐. 그냥 굳이 접촉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에요. 아침에 서정욱 변호사님이랑 라디오를 하고 왔는데 그분들 다 제명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윤석열 누구를 대통령 처목해? 생각인가 보네요. 안철수, 네네네. 최재형. 네. 자, 하여튼 양당 모두 민주적으로 정당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 분이 또 다 우리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진짜 영혼 없이 말했어요 방금. 영혼이 있겠어요 그러면 세 분이 이 뭐. 말이 언젠가 성지가 될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박성민 최고라든지 이승원 성지가 위원장이 되게 정말 정치 나중에 끝나고 정말 보다. 좌지우지하고 있을 때가 있을 그때쯤에는 국민연금이 이제 다 보고됐을 때, 네, 국민연금이 하나도 안 남아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네 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